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읍 시민을 위한 인문 강좌 불우한 천재 태산군수 최추원을 발표할 길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 화면이 안 보여서 조금 답답은 하지만 원고를 지금 함께 공유를 하고 있죠. 원고를 공유하면서 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불우한 천재 태산군수 최추원을 발표를 할 때 세 가지 점을 좀 주의를 했는데요. 최추원의 생애를 먼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최추원의 학문 혹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태산군수 최추원과 어떤 무성서원, 그 현대적 의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다면 이 무성서원이라고 할 때 이 무성이라는 것이 논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최추원이 어떤 불우한 천재이다 보니까 뜻을 얻었을 때와 뜻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대장부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맹자 대장부론에 대해서 한 약 5분 정도 끝나기 전에 좀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치원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예, 일단 저는 서유구라든가 이규경이라든가 소세양이라든가 이 분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최치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그에 대한 생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의 어쩌면 최고의 어떤 가장 오래된 그런 역사가가 있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사마천을 많이 뽑죠. 사마천이 그 사기를 지었을 때 그 자서 부분에서 그 어떤 본기라든가 세가 열전을 기록할 때 자기가 열전을 기록할 때 왜 열전을 썼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을 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영웅 호월이라든가 뭐 충신 효자라든가 혹은 기인 달사 이런 무수한 인물들이 이름도 없이 이렇게 남겨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마천은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렇게 쓴 것이 이제 열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은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학자의 어떤 지식인, 교양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열전을 지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최치원의 생애를 제가 얘기할 때 그럼 최치원의 생애를 누가 좀 잘 이해를 하고 발표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세 분에 대한 기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런 서유구라든가 이규경이라든가 소세양이라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뛰어난 그런 학자이면서 어떤 문장가인 이 최치원에 대한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했던 부분을 최치원에 대한 사적을 기록을 남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유구. 서유구는 개원 필경에 대해서 그런 교인을 하면서 그 서문을 지었죠. 그래서 교인 개원 필경 집서 이걸 지으면서 최치원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서유구 하면 어, 아시는 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각 줄을 좀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 서유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아마 이 서적은 아마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인데 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은
실학을 바탕으로 한 조선 후기에 나온 아주 역작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 나왔지만 전라도 관찰사를 했었어요. 전라도 관찰사면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평소에 관심을 많았던 거죠. 그 관찰사직을 하면서 이 개원 필경 집을 자기가 누가 줘서 아마 홍석주일 겁니다. 홍석주가 줘서 읽어보고 대단한 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문을 달게 된 겁니다. 자, 그 서문을 한번 보죠. 개원, 이제 서유구가 얘기하는 거죠. 개원 필경 집 20권은 신라의 고은 최공 최추원이죠. 네, 최공이 동방으로, 우리는 동방 신라를 말하겠죠. 네, 신라로 돌아온 뒤에 직접 편찬하여 조정의 표문으로 올린 것이다 라고 지금 서유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추원의 이름은 치원, 자는 해부, 고은은 그의 호다. 자, 이렇게 지금 고은은 그의 호다라고 나오지만 이 지금 이규경도 실학자이잖아요. 아주 대단한 실학자인데 이분은 이 고은이라는 이것은 호가 아니라 자다. 자가 고은이다. 그러면서 혹 다른 사람들은 최춘을 호를 고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추원은 호남 옥구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호남 출신인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추원이가 나이 12살에 상선을 타고 중국에 들어가서 18세에 진사시에 급제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12살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이겠죠. 5학년 학생이 자기의 포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어떤 유학을 간 겁니다. 그리고 불과 6, 7년 만에 이렇게 급제를 하는 거죠. 제가 각주를 이렇게 달아놨었는데요. 각주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개원필경집 서문,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최추원 자신이 서울을 달았겠죠, 서문을. 여기서는 최추원이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나라로 갈 때, 유학을 갈 때 아버지가 나를 위해 훈계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10년, 이게 네가 내 아들이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 하지 말라. 나도 아버지겠죠. 아버지인 나도 아들을 두었다고 안을 터이니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다하라. 라고 격려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빈공 갈 거예요. 외국인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그 빈공과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현일을 지내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신라로 돌아오는 거죠. 동방 신라로 돌아와서 한림학사라든가 병부시랑 그리고 외직으로는 무성태수가 되었다. 이 무성이라는 곳이 지금은 태인이고요. 그리고 태인 이전에도 이제 태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성태수 혹은 태산태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서유구는 이러한 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참고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의 소감을 이제 서유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저 바닷가의 외진 지역에서 태어나 지금 호남 옥구에서 지금 태어났다라는 거죠.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살이하는 것을 마치 지푸라기 줍듯이 하였으며 끝내는 문장으로 한 세상을 울리면서 이 문명을 떨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시험 볼 수 있는 게 빈공과입니다. 당나라에서. 그래서 빈공에 응시한 사람들이 아무도 앞을 다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 어찌 참으로 호골스러운 선비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실학자인 서유구는 최추원을 이렇게
문명을 떨친 문장가이고 혹은 자기의 뜻을 펼친 호갈한 선비, 어떻게 보면 대장부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규경. 아마 이규경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규경은 여기 바로 이제 위에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었죠. 아마 여러분 이덕무라는 학자는 다 아실 거예요. 이 이덕무의 손자입니다. 예, 호가 청창관인데 이덕무의 손자가 이제 이규경이죠. 예, 이규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호가 오주예요. 그래서 오주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책을 지었는데 책 이름을 자기 호를 따는 거죠. 이렇게 오주, 네. 오주 연문 장전 상고라는 책을 집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어느 정도 대단하냐?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선과 중국의 고금 산물에 대한 수백 종의 서적을 탐독. 이미 이제 실학자이다 보니까 어떤 고증학적인 그런 사실적인 부분들을 다 탐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천문, 역수, 종족, 역사, 지리, 문학, 음운, 종교, 서화, 풍속, 병사, 초목, 네, 이런 등등의 기타 등들을 다 고정. 네, 고정이라는 것은 고증해서 바르게 했다라는, 바로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변증을 하고, 네, 분석하고 논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실학적인 어떤 탐구 정신인 거죠. 이렇게 해서 1,400여 항목을 담아 60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책이 바로 자기 호를 딴 오주 연문 장전 상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너무 거창하게 설명을 했나 봐요. 여하튼 이 이규영이 실학적 그런 어떤 기풍을 가지고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추원에 대한 행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규영은 최추원의 사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러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공인 이제 최추원을 말을 하는 거죠. 높여서. 공이 신라, 헌원왕, 원년 이렇게 정확하게 나이를 이게 시대를 구분하고 정확한 군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 왕은 누구고 몇 년 되고 그리고 당나라는 누구고 어느 임금이고 몇 년이고 이런 걸 다 고증을 한 거예요. 네, 고증을 통해서 하고 또 이렇게 공이 최추원이 당나라에 갈 때도 12살로 그때도 신문왕이었고 8년이었고 또 당나라는 그때 당시 의종이었고 연호는 함통이고 9년이고 이렇게 다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탐독을 해서 하나하나 다 고증한 겁니다. 그리고 합격했을 때는 18세고 그때는 당나라 누구였고 몇 년이었고 또 신라에는 어떤 왕이었고 몇 년이었다. 이렇게 다 이제 고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이것이 이제 실학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그 빈곤과에 합격을 하고 몇 년 지난 뒤에 회남 도통 고변의 순간이 되었을 때는 25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때든가 이때 무렵에 당나라에도 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당나라 뭐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엄청 크니까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별난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에는 황소라고 하는 그 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황소에 대한 경문을 쓴 것도 이따 학문을 할 때 제가 좀 뽑아서 해놨습니다. 그때 이제 읽으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또 이제 당나라에서 벼슬 하고 이제 신라로 돌아올 때 공이 이제 나이 29살이고 당나라 임금은 누구였고 몇 년이었고 신라는 몇 년도 왕이 누구였고 이렇게 다 고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기록들이 아까 서유구도 실학자이지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최추원이 나이가 40세였을 때 그때는 신라 진성여주, 진성여왕이죠. 진성여왕이 10년이니 당나라는 소종 때였고 9년이었다. 이때 무렵, 이 무렵에 무성태수. 이 무성은 지금의 태인의 옛 이름이죠.
이때 무렵에 무성태수로 나갔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기의 의견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기록을 써놨지만은, 예, 이런 것은 이제 자기가 의미 부여를 더 한 거죠. 예, 무성태에서 나갔다가 스스로 부르라는 것은 이게 만나루 자잖아요. 안입을 자.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걸 만나지 못했냐면 임금과 신하로서의 나, 군신 관계로서의 어떤 조우, 예, 임금이 신하를 아껴서 신하가 자기의 뜻을 포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거죠. 그런 것을 부르라고 하고, 만약 여건이 됐다면 조우라고 하죠. 만날 조자를 써서 조우. 이것도 만나로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네, 삼국지에서 군신 관계가 어느 경우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유비와 그 제갈량의 관계. 그런 경우가 때를 만난 거죠. 신하가 때를 얻었고 임금이 신하를 얻었고, 그런 것은 조우 관계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최초원의 입장에서는, 예, 불우한. 그래서 부르를 개탄하여 가족들과 함께 가야산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거죠. 공의 최초원의 자는 아까 고운우라고 했고, 아까 서유구는, 예, 해부라고 했잖아요. 하고 호를 고운이라고 했고, 서유구는. 근데 이제 이규경은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가 해부이기도 하지만 고운도 자다. 이렇게 해놨고, 또 혹자는 또 해운과 고운이 모두 호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앞에 것이 더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뒤에 말보다 앞에 말이 더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호남 옥구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경주 사람이다. 왜냐하면 경주 채시이다 보니까 혹은 사량부 사람이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그럼 이규경이 최초연을 판단할 때는 호남 옥구 사람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 써온 거죠. 그리고 경주 사람이라는 건 뒤에 쓰는 거.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먼저 자기 의견이 이거일 거다 가능성을 먼저 앞에다 놓는 거죠. 그리고 후자는 약간 이제 혹자들의 의견을 따른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규경은 최추원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추원은 신라 육두품 출신. 그렇죠? 이때만 해도 뭐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다 어떤 귀족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신분제 사회가 철저했잖아요. 특히 신라 시대에는 어떤 골품제라고 해가지고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이제 육두품 해가지고 아무리 실력과 어, 유능한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뜻을 육두품 거기까지만 펼칠 수 있는 거죠. 그 이상은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부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목도, 예, 불우한 천재, 이러한 제목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나라에, 예, 12살의 어린 나이로, 예, 당나라에 가서 빈군과를 거쳐 빈군과에 합격을 하고 고변의 종사관으로 중국에 크게 문명을 떨쳤다.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신라에 돌아와서 중앙요직을 지내다가 말기의 혼란 때문에 그 아까 진성여주라고 했었죠. 이때 이제 시무 10여 조를 올립니다. 예, 최추원이 아무리 신분이 이제 육두품이라고 하지만 그 이상 능력을 펼칠 수 없다고 하지만 자기 신하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무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를 임금한테 고하는 거죠. 그래서 시무 10여조라고 해서 어, 간언을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시무 10여조 이것도 자세하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무 10여조 정도 간언을 했다, 이 정도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언을 했는데도 자기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가야산 해인사로 들어가서 응거했다. 이 서유구와 이규경이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어떤 해석을 통해
최추연의 생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세양인데요. 소세양도 아마 여러분 아실 분들은 알죠. 왜냐하면 익산 출신이에요, 이분이. 네. 소세양은 호가 양곡. 그래서 이제 문집이 있는데 양곡집이죠. 호는 시호는 문정. 나라에 대해서 큰 공이 있거나 큰 덕이 있는 사람은 나라에서 이렇게 시호라고 해요. 나라에서 호를 지어서 줍니다. 그걸 시호라고 하는데 문정이죠. 진주 소씨이고. 그래서 이분도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어요. 일단 호남 관찰사. 전라도 이게 지금 태인이라는 곳이 무성 태산으로 이제 불렸던 곳인데 지금은 태인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제 전라도 관할이다 보니까 이러한 아까 서유구도 마찬가지고 이 소서양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관찰사이다 보니까 자기 관할 지역이니까 더 자세하게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명종 조선시대 명종지대에 활약을 했던 분이고 돌아가셨을 때는 익산 화암선에 배양이 되었다. 이 정도로 이분도 이제 위정자이면서 문장가이기도 하죠. 글씨로도 아주 명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직접적으로 최추원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태인 현감으로 신잠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주 문장가이기도 하고 서예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태인으로 그 신잠이 왔는데 이분이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태인 현감 신잠 선정비를 비문을 지으면서 신잠의 업적뿐만 아니라 고은 최추원에 대한 치적이라든가 그 치적에 대한 어떤 여운을 비문 하단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신잠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치적이겠죠. 그렇지만 신잠의 치적이지만 지방관이잖아요. 수령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최추원도 태인 현감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것보다 더 잘하면 잘하지 못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 현령이 된다면 그 지방이 현령이 되면 그 지방에 잘 다스릴 수 있게 학문을 일으키고 풍속을 변화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훌륭한 자제들은 스승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또 고아나 과부, 이 고아, 과부, 이 맹자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등등의 사람들을 환과 고독이라고 해요. 환은 호라비 환자, 과는 과부 가자, 고는 고아죠.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를 고아라고 하는 거죠. 독은 환과 고독할 때 독은 아이가 없이 나이 많은 부모만 있는 걸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과 고독 이러한 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때에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디 가서 비빌 데 없는 외로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돕고 도왔다라는 거죠. 잘 살 수 있게.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그 당시 때 지방관으로서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신잠은 그 지방관 그 관사에다가 맑을 청자, 깨끗할 청자죠. 청렴했다라는 거죠. 삼가할 신자, 조심했다라는 거고, 부지런할 근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지방관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글자의 뜻을 해석하여 크게 써서 항상 자신의 몸을 닦고 어떤 지방관의 역할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말미에 최추원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옛날 신라 말기 최문창. 최추원의 시호가 문창이에요. 그러니까 시호를 써서 최문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문창 고운이 일찍이 우리고을, 이제 태인을 말을 하는 거죠. 무성, 태산 혹은 지금의 태인, 고을의 군소로 있을 때 그 치적, 그 이룬 성과,
그런 여운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고운이 그 생물을 보면 800년도 후반이거든요. 근데 이때 조선 전기 정도 되니까 한 1400년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 잡아도 한 500년 정도 되는 거죠. 5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군수의 문장과 도량을, 여기 우리 군수라고 할 때는 신잠을 얘기하는 거죠. 신잠을 지금 고운과 견주는 거예요. 고운과 함께 1000년 동안 아울러 논의될 수 있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500년도 더, 그래서 1000년 동안 논의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신잠을 띄우면서 최추원도 같이 평가하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신잠의 선정과 치적을 진술하며 고은 최추원에 대한 치적의 요인이 있음을 비문하단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치적비를 했었는데, 자, 이러한 것을 계기로 최추원도 마찬가지고 신잠도 마찬가지로 이 생사당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사당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 좀 생소하죠. 그 책 중에 고문진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고문진보라고 하는 책은 중국의 그 당송 8대가 혹은 그 문장가들이 지은 글들 중에 훌륭한 글을 모은 것을 고문진보라고 하는데요. 그 고문진보 속에 나타나는 그 글들은 이 생사당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면 살아있는 사람을 사당에 모시는 거죠. 보통은 돌아가셨을 때 사당을 지어서 그 사람한테 축수를 하거나 축원을 하거나 혹은 축원을 통해서 나한테 기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했으면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을 만든 걸 생사당이라고 하는 거죠. 각주를 제가 구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생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관으로 왔을 때 어떤 착한 선한 정치, 여기는 잘할 선자도 되지만 착할 선자도 되지만 이럴 때는 잘할 선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백성들한테 잘해준 정치, 이렇게 착할 선으로 하지 않고, 물론 해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잘할 선으로 하는 게 낫죠. 아주 잘한 그런 정치를 길이어서 그 지역의 백성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사당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서원이 만들어진 것이 무성서원이에요. 그래서 무성서원이 건립되게 된 시초고 단초가 되는 거죠. 그 시초와 단초는 당연히 치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선정에 대한 치적.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최추원에 대한 생각,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생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한 30분 지났는데요. 제가 11시 반 이전에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추원의 학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개원필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최추원의 문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 중에 가장 뛰어난 백미가 추야의중이다라고 하는데 거의 뭐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야의중에 대한 한번 시를 같이 읽으면서 그 고운이 학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요. 또 난낭비서라고 해서 이 난낭은 화랑도인 난낭을 추모한 비입니다. 비. 그래서 난낭을 추모한 그 비문에 대한 서를 보면서 최추원이 어떠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엿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원필경집. 서유구가 얘기한 것처럼 개원필경은 이 최추원이 당나라 아까 그 고변이라고 했죠. 고변의 종사관으로 있으면서 그 종사관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언변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집필하고 일일이 기록하고 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 만들어서 쓴 것을 개원 필경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걸 집으로 엮은 거죠. 자, 개원 필경의 제목은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 마음으로 개원집을 이루었고 난리를 만나 육막, 육막이라는 것은 어떤 장막 같은 데죠. 어떤 난리를 진압하려면 뭐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막 같은 걸 치고 거기서 이제 숙식 생활을 하는 걸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육막이라는 게 어떤 장막에 의지해서 먹고 기식하며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부필자의 바깥경자잖아요. 붓으로 밭을 갈았다라는 거죠. 아주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개원필경이라고 삼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서문에 밝히고 있는 거죠. 개원필경은 서고정이라는 또 학자가 있죠. 조선시대 아마 여러분들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서고정 정도의 인물은 아실 수 있습니다. 혹 참고로 한번 각주를 살펴볼게요. 10번. 자, 서거정이라는 사람은 호가 사거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은사로 이 사은사면은 뭐 중국에 뭐 태자가 태어났거나 혹은 뭐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사절단으로 가는 거죠. 중국에 갔을 때 그곳 중국 학자들이 이 해동의 기제다. 서거정을 바라보고 해동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도 표현하죠. 바다 건너 동쪽에 있으니까 기제 아주 기이한 아주 재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자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거정은 조선시대 6명의 왕을 섬기고 45년 동안 조정에 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그리고 조선 초기에 관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그의 유명한 저서 바로 동문선이죠. 이러한 저술한 이름난 아주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최초원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방의 신문집이 지금까지 전하는 것은 그러니까 최초원 이전에는 신문집이 전하지 않았어요. 이게 최초의 신문집입니다. 지금 우리 동방의 신라 시대에 신문집이 지금까지 전한 것은 부득불 이 문집을 시조로 삼았습니다. 이는 동방 어떤 문장의 본시이다. 동방 어떤 예술의 단초이다. 라고 지금 아주 명예를 드높이는 거죠. 자, 현존 최초의 개인 문집이라는 겁니다. 최고는 가장 오래됐다는 것이고 최초의 개인 문집이죠. 물론 뭐 최초원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문집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해지는 문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개원필경은 최초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변이 종사관이 있을 때 썼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개원필경이 이제 20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권 11은 아주 유명한 격황소, 이게 경문인 거죠. 격황소라는 그 경문과 서로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황소서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짤막한 문장을 한번 볼까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죽여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황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모든 사람이 너 황소를 죽여야 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 땅 속에 있는 귀신들까지도 이미 황소인 너를 죽이기로 이미 의논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읽고 있는 황소는 자신도 모르게 침상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황소에 보낸 그 경문 1편만 보더라도 이 최고원의 기상, 그런 기운이 굳세고 뜻이 곧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문장으로만 교묘하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원은 이러한 기상과 기운이 굳세고 뜻이 곧았다라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고는 또 스스로 살림의 적막한 곳으로 나아가. 누가 알아주지 이제 않으니까. 물론 육두품으로는 최고 아찬까지 벼슬을 했지만 그 이상의 포부를 펼칠 수 없으니까. 예. 살림의 적막한 곳으로 나아가 배화하며 그 몸을 마쳤다. 이는 대개 그 시대가 모두 뜻 있는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최추원은 아주 유능하면서 아주 문명이 떨친 사람인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불우한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개원필경집에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불우한 환경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개원필경의 평가가 지금 어떠하냐면 현존 최고의 한시 문집이라는 거죠. 20권 사책이 전해지고요. 또 그 20권 안에는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평가는 그렇죠. 신라와 당나라 문화 교류사, 어떤 문화를 교류한 그런 역사, 혹은 최춘이 그 문장을 기록할 때 쓴 그 문체를 사륙 변려문체라고 하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주를 한번 보시면 사륙 변려문 11번 각주니까 네. 사륙 변려문이라는 게 어떤 문체냐면 사언이라든가 유건구로 기본으로 해서 대꾸를 맞춰서 문장을 구성한 한문 문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까지만 해도 보통 이 사륙 변례 문체가 유행했어요. 유행했는데 그런데 이 한유라든가 뭐 구양수라든가 뭐 그런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륙 변례 문체를 쓰질 않았어요. 물론 쓰긴 했겠죠. 써겠지만은 이분들은 어떤 문체를 많이 썼냐면 고문체. 고문은 그래서 이걸 고문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사륙 변례문보다는 고문체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학자들 중에도 최추원을 비판하고 호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고문으로 써야지 왜 사륙 변례문으로 그 개원 필경집을 썼느냐. 이렇게 호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덕무라든가 그런 실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학자들 기풍이 고문체를 좋아하면 사륙 변례문체를 비판을 하겠죠. 또 사륙 변례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고문체를 쓰는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유는 공자, 맹자, 그러니까 이 고문이라는 것은 경서, 어떤 사서, 삼경에 나오는 그런 경서의 문체를 고문체라고 하는데 고문체 운동을 펼친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미사어구라는 거예요. 이 사륙변여문은 그 어떤 문장을 쓸 때 어떻게 사자, 유건이 딱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미사어구로 어거지로 쓴 것이다. 그러지 말고 사서 삼경 자체가 공자, 맹자가 쓴 것이고 그러한 문체를 따르는 것이 후학자의 도리에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문체 운동인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개원필경의 평가로는 사력 변려문으로 써진 문체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원필경에 대해서 그 학문적 상황을 좀 알아봤고요. 자, 추야우중 볼까요? 추풍유고음 세로소지음 창외 삼경우 등전말리심 이렇게 아마 읽지 않았을까요? 네. 가을바람에 괴로이 음란. 가을 이제 글씨가 써질까요? 글씨가 안 써지네. 네. 가을바람이 유자는 하나의 이제 그냥 어떤 발어사, 그냥 어떤 5 운자를 채우기 위한 허사죠, 허사. 네. 시에서 이 유자는 허사로, 실사가 아니라 허사로 쓰입니다.
가을바람에 괴로이 없나니. 세로는 세상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에서 나를 알아주는 이 적구나. 이 지음이라는 것은 지음의 고사도 많이 있죠. 네. 이런 것은 뭐 여러분 인터넷 치면은 지음에 관련된 고사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나를 아는 이가 적구나. 그렇죠. 세상에 아는 이. 세상은 누굴까요? 아까 진성여주일까요? 진짜 세상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창밖에 쓸쓸히 삼경에 밤비 내리는데. 삼경. 삼경이면 정확한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왔네요. 그죠? 하룻밤을 5등분 할 때에 셋째 번의 시각이에요. 셋째 번의 시각이 뭐냐?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죠? 옛날 시중에 은하니 삼경인데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 11시에서 오전 새벽 1시 사이의 시간을 삼경이라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정도 아마 계절일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밤 11시부터 지금 1시 사이에 창밖에 쓸쓸히 밤비,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적막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호롱불이 있는 거죠. 등 앞에 외로운 마음, 만리밖을 달리. 이렇게 이제 풀이를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원절구라고 하는 거죠. 오원절구고 최추원 시문에서 대표 시이지만 최추원 시 중에서 대표 시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대표적 한 시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최추원의 대표적 시이면서도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시다라는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문 시간에 이 추야우증을 한번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러한 뜻으로 나오나요, 혹시? 네. 뜻을 펴지 못한 어떤 지성인의 고뇌, 혹은 어떤 당나라에 있으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리움.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이렇게 불우한 처지에 대한 어떤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한 것, 이거하고 혹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 두 가지 해석이 가장 많은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추야우증이라는 이 시문은 개원필경에 있는 시문이 아니라 고운집이라든가 혹은 아까 동문선 같은 경우는 서거정이 지은 거잖아요. 그럼 서거정이라는 학자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최추원이 지은 이것을 발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발견해서 자기 문집에 동문선 문집에 써놓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하버드대 뭐 도서관에 가서 어떤 조선시대, 신라시대 최초원이 쓴 문집을 발견한 뭐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서거정이 동문선이라는 그런 어떤 논문 집 속에 소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구가 있는데 마지막 말구 이것을 이제 결이라고 하죠. 기승전결 중에 결구인데 등전 말리심. 특히 이 말리심. 이 표현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아주 명문장이라는 겁니다. 등 앞에 외로운 마음, 만리밖을 달린다. 그래서 만리밖을 달린다라는 것은 어떤 임금과 나와의 거리가 만리 정도 되는 어떤 차이가 나는 나를 못 알아주는 어떤 마음의 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어떤 사실적 거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적 거리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것이 고은 선생이 만약 당나라에 있을 때 지은 시라면 개원필경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개원필경을 당나라에서 썼고 그것을
그때 신라 왕한테 이제 헌납을 했으니까. 그런데 출전이 개원필경이 없고 다른 데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신라에 당나라에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신라에 와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각주 13번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추야우중은 언제 지은 시냐? 당나라에 있을 때 지은 시냐? 아니면 신라에 왔을 때 지은 시냐? 이것도 이제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는 추야우중의 그 말구, 그 결구의 의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보면 최추원의 기국 이전의 작품 혹은 기국 후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개원필경에 수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아마도 당나라 시대에 지은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지은 게 아니라 신라에 와서 지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리심이라는 그런 엄표, 어떤 말에 나타난 그런 표현들, 이것은 말리 타국에 있는 어떤 작자의 심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과 자기가 신하로서의 자기 포부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서로 군신간 혹은 어떤 상황에서의 어그러진 그런 것을 이런 말리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어떤 마음의 표현, 심애를 호소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최고는 육두품이었잖아요. 그 육두품으로서 가장 높게 올라간 것이 아찬이거든요. 아찬 이상 뭐 대아찬도 있긴 한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무렵 이때에 진성여왕이 어지러운 정치죠. 어지러운 정치로 인해 나라의 운세가 기울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시무 10여조를 이제 올려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마 가야산으로 응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한번 해석을 해놓은 문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운의 행적, 이러한 추야우중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 최고는 시대를 만나지 못한 어떤 불우한 단면을 볼 수 있는 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추야우중에 대한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절, 지금 이 시간이 딱 어울리는 시이기도 하니까 강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거나 한번 읊으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학문에 대한 것이 난낭, 이 화랑이는 이 난낭에 대한 비문, 서문을 대한 것을 한번 뽑아 놓은 겁니다. 난낭 비서는 최추원이 화랑인 난낭을 추모하여 쓴 비의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삼국사기, 진흥왕조의 비문의 서문만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문구는 조금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풍류도라고 하죠. 풍류. 네. 그래서 풍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다. 나라의 현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오한 표현이에요. 심오한 표현. 여러분, 하늘이 무슨 색일까요? 네. 하늘이 푸른색이죠. 뭐 하늘색이죠. 근데 이 천자문 보면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것은 푸른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라는 겁니다. 푸른색은 여러분이 네, 여러분이 과학을 다 상식으로 아시니까 빛의 산란에 의해서 지금 낮에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지 빛이 없는 밤에는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심오한, 가장 경지가 높은 것을 이 검을 현자를 씁니다. 그래서 현묘한 도다 하면은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현묘라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끊어지니까. 가르침을 세운 근원은 선사는 뭐예요? 선도, 어떤 선도의 역사에 상사에 실려 있거니와, 네, 실로 삼교, 유도, 불도, 어떤 선도, 네, 이 삼도를 포함한 것으로 어떤 것이 이 풍류가 이 삼도를 포함했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아까 뭐가 떴는데요. 네, 정확한 해석은 안 나왔네요. 여튼 이 풍류도라는 것은 이 삼교, 유불선의 도를 이게 함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생은 만민 혹은 백성, 이게 백성과 접하여 교화하도록 하였다라고 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최추원 고은이. 이를테면 삼교라는 게 어떤 거냐? 이를테면 예를 드는 거죠. 집으로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노사구가 가르쳤던 교지요. 노사구, 노나라의 사구배설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법을 다스리는 어떤 법무부 장관 정도의 어떤 벼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책을 명칭으로 쓴 거죠. 노나라의 사구, 노사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은 다 논어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또 어른을 공경하고 혹은 충성하고 이런 표현들은 논어에 나와 있는 표현인 거죠. 또 무의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의 자연의 일에 처하고 말없이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은 주주사, 주나라의 주사. 주사는 어떤 왕실의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예요. 주사는. 그래서 노자가 주나라 천자국가인 주나라의 왕실 담당 도서관의 관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사라는 말을 써서 주왕사라고 해서 노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은 축건태자의 이다. 이 석가모니가 그 어떤 석가모니 부족에서의 어떤 왕자잖아요. 축건태자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 삼교, 유교, 예, 유교, 어떠면 노자가 도교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도교화 되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불교를 이렇게 세 가지 종교를 삼교라고 해서 최추원은 어떻게 보면 삼교 회통 사상 그런 표현도 보여지는 거예요. 삼교 회통 사상도 보여지고 또 여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 유교라든가 어떤 도교라든가 어떤 도가라든가 어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현묘한 도인 풍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어떤 기록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이제 최영성 교수가 이제 전통문화대학교 최영성 교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그 교수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읽으면서 해석해 볼게요. 당시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던 유불도 삼교 사상에 대하여 각자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조화와 융합을 외쳤다. 이들 사상이 근본적으로 상통한다는 결론. 이게 삼교 회통 사상이라고도 해요. 최초원의 사상을. 그런데 이들 사상이 근본적으로 상통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로 동귀를 주장했다. 자, 이로는 길이 다른 거예요. 길이 다르지만 도착하거나 부분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저희가 펜으로 안 되는데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있다 보면은 이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뒤로도 올라갈 수 있고 옆으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이게. 방법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산의 정상에 딱 섰을 때는 어때요? 도착점은 똑같잖아요. 귀착점이라고요. 귀착점. 이 귀착점, 도의 깨닫는 그 귀착하는 점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삼교 회통에 대한 어떤
것을 이로 동규로 해석을 한 거죠. 표현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그 세 가지 그 귀착, 그 바라는 도달 지점은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추원이 그 풍요도를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냐? 우리에게 민족의 화합과 동질성의 회복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 우리나라뿐은 좀 제외해놓고 아프간이라든가 중동 지역을 보면 다 종교 전쟁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종교가 우선시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교라든가 도가라든가 어떤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민족의 화합 혹은 동질성 회복 이런 면에서 삼교 회통 사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최추원이겠죠. 최추원은 우리 고유 사상의 위대함. 아까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가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 거죠. 우리 고유의 위대함과 현묘함의 신복은 아주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존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우리 민족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중국인이 볼 때 우리나라는 동인이잖아요. 동쪽. 이것을 그래서 최초원이 나타난 이는 삼교 회통 사상 아니면 풍요도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동인 의식이다. 네. 어떤 아까 서거정이 책을 썼을 때 어떤 책을 썼었죠? 네. 네, 동문선이었잖아요. 동문선.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나라에서의 그 문장관들을 뽑아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문장체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동문선으로 보여준 것처럼 최추원도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이라는 거죠. 그것을 동인의식으로 표현한 거고 우리 고유 사상인 풍류도에 대하여 깊이 탐구하고 나름대로 결정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 바로 현묘한 도인 풍류도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상에 대한 역사상 초유, 처음 있는 아주 관심 있는 학자이자 정의라는 점에서 소중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각주 15번을 달아놨는데 이 최영성 교수가 지금도 현역 전통문화대학교 교수입니다.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자국 혹은 군자지향, 인역 이렇게 이제 불려왔다는 겁니다. 동방예의주국 등등. 그래서 난숙이라는 것은 아주 학문이 완전히 익어진 학문을 난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문이 익어졌기 때문에 이런 동인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인의식이 있는데 어느 정도 동인의식이 있느냐? 동방 군자국 사람으로서의 선민의식. 그 유태교 그가 어떤 선민 사상인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동인의식, 최추원이 이야기한 풍류도, 어떤 현묘한 도라는 것은 바로 군자국 사람으로서의 선민의식마저 느낄 정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학자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최영선 교수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은 11시가 약간 좀 못 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태산군수 최천과 정읍의 무성소원, 그 현대적 의미. 결국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결국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그냥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인물 그런 것을 왜 지금 구태여 아침 소중하고 귀한 이 시간에 왜 강의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현대적 의미를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외면적으로는 그 의미를 알지만 내면적으로는 나 자신을 찾는 과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찾고 또 나와 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대상이 최추원이면 최추원, 또 그 대상이 세상이면 세상,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법을 내가 깨우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우쳐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점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현대적 의미라는 것은. 자,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무성서원이라는 것은 신라 말, 그렇죠? 네. 태산태수로 부임하면서 선정을 베푼 최추원 선생을 기리기 위한 생사당, 살아있는 사람을 모신 그 사당을 연유했기 때문에 유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각주 17번을 달아놨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그쵸. 이 선정을 했죠. 근데 이 선정을, 잘한 정치를 했지만 시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아까 소세양이 아까 태인현감 그 신잠 비문을 한 것처럼 지방관으로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역할들을 아까 나열을 했잖아요. 그런 것은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은 최추원이 선정을 했냐 안 했냐 그런 부분을 아주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호남 제1정장, 호남 제1정장을 피양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피양정이 건립이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아까 생사단, 피향정 이러한 유적이나 유물 같은 걸 보면은 그 최추원에 대한 학문이라든가 사상 그걸 통한 어떤 덕치, 어떤 선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성인을 지금 이 세상에 성인을 볼 수 없잖아요. 성인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성인보다 한 단계 낮은 군자를 보면 성인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저 군자보다 한 단계 위의 인물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태인현감 신잠비 비문을 보면서 그 신잠의 비문이 저 정도인데 그러면 그 고은 최추원의 치적은 어느 정도인지를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최추원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신잠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비교해서 견주어서 해석을 하는 의미로 제가 지금 달아놓은 거죠. 또, 네. 또 선인을, 네. 선한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 없다면 떳떳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면 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어에서 공자가 이러한 말 표현을 빌리자면 아까 소세양이 태인현감 흰잠 비표문을 썼으니까 그런 것을 봐서 뭐, 태인현감 최추원 비문 이것은 없지만 태인현감 신잠 비문을 통해서 그 이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생사당 이것을 단초로 하고 기초로 해서 나중에 무성서원이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무성서원이 세워진 곳이 지금의 칠보면 무성리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사당을 세우고 그리고 곧바로 무성서원이 된 게 아니라 생사당을 세우고 이것이 또 높여서 태산사라고 불려진 거죠. 사당 이제 살았을 때는 생사당이었지만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나라에서 이제 사당을 세워준 거죠. 태산사라고. 근데 이 태산사가 나중에 이제 더 발전해서 무성서원으로 된 거죠. 자, 그래서 현대적 의미 중에 뭐가 있느냐? 지방자치의 우수한 교육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무성서원은 1615년에 세워졌어요. 숙종 때 이 무성서원이라고 이제 사액이 됐는데, 이 사액이라는 것은 내릴 사자는 임금이 보통 내려주는 것을 사자를 쓰는 거죠. 무성서원은 애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로서 그때 당시 교육 문화 자치는 안건이 아니지만 하나의 분권으로서의 교육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성서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서원은 다 산속에 있는데 이 자연 경관 속에 입지한 다른 서원과는 다르게 마을 가운데 위치해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보존하고. 그런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정부에 그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회출되지 않고 이렇게 학문을 장려한 학자들을 배양을 한 곳이고 또 이 무성서원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 있는데 그 향약보다도 더 최고 먼저 했다라는 거 그걸 고현동 향약이라고 하는데 각주 20편을 참조해 보면 이 향약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좀 느려서 말을 하면 향촌에 대한 귀약을 줄이면은 향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약은 옛날 조선시대 어떤 양반들이 향촌 자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지배 하층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어떤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좀 누르기 위해서 한 것이기도 하고 혹은 도덕적 질서, 미푼 양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아까 지방자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부상조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향학의 개념인데 이 지금 전북대 철학과 교수인 이 진성수 교수는 이 논문집을 냈거든요. 무성서원의 역사적 특징과 원교에서 이 정극인이 만든 이 태인 고현동 향약 이것은 조선시대 훌륭한 학자인 이황이라든가 퇴계이황, 율곡 이가 만든 향약보다도 무려 한 100년 가까이 90년 보다 앞선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현재 보물 1181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산군수 최초원과 이 정읍 인문도시 이 문화에 관련돼서 이러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참고 자료를 만들 때 정읍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 정읍 시청에서는 이 무성서원이라든가 혹은 그 정읍에 있는 그 문화 유적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해서 이런 것이 다 이제 적혀져 있더라고요. 적혀져 있고 저는 단지 요것만 이제 제가 이렇게 써서 좀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기존의 홈페이지에서 이미 알려지고 했던 것들이에요. 제가 약간씩만 보충을 해서 결과적으로만 이러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찾아낸 것입니다. 자, 우수한 역사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로 일본 침략이 노골화되자 호남에서 최초의 의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병호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최익현이라든가 이 임병찬 이러한 의병장들 중심으로 일어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 일어난 곳이 바로 이제 무성서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성서원에서 역사적인 현장의 발자취가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한 역사 문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질 않고 지금도 이 무성서원 모현회에서 매년 병우창이 추모제를 개최하죠. 이런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거죠.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이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성서원에서 어떤 병우창의 기적비 이런 것도 계속해서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지금도 현재 진행인 거죠. 그리고 올해가 2021년이 바로 병우창이 11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런 어떤 역사적인 현장, 무성서원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세계유산적 가치. 이것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세계유산적 가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약간 더 보충을 한 것이고요. 내용물은 제가 보충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무성서원은 2019년 7월에 한국의 서원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바로 한국의 중국 성리학이 아닌 한국의 성리학, 그런 문화, 그런 전통의 탁월한 증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춰 새로 만들어낸 그래서 그것들이 각 8곳으로 퍼져간 지역화된 그런 역사성이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기능, 역사적 과정뿐만 아니라 서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서원의 그 건축적인 그런 특징,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유산이 무엇이냐? 어떤 걸 보고 세계유산이라고 하느냐? 자,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네스코라는 것이 국제기구가 있죠. 여기에서 세계유연회 그리고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인류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글은 세계유산이 됐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한글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이 되고요. 제가 아까 시간이 좀 남으면 한 5분 정도 그 경전에 나와 있는 것과 이 무성서원에 관련된 것, 혹은 고은 채추원이 뜻을 얻었을 때와 뜻을 얻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경문 중에 어떤 것과 좀 매치해서 강의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참고 자료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숙종 때 무성서원으로 사역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하들이 그 사역을 할 때 그 이 무성만 하나만 임금한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성, 남산, 남천 이 세 가지의 의미 있는 것을 임금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셋 중에서 임금님 고르시면은 어떤 걸 간택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다 아마 무성, 태산, 남천은 옛날에 그 태인의 옛 지명들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숙종은 어떤 걸 골랐냐면 무성이라는 걸 골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성이라는 것을 이제 사액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이 사액을 내린 이유를 한번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서원의 명칭이 무성으로 정해진 것은 신라시대 태인의 옛 지명이 무성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경전을 이해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논어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 자유가 이 애악으로 백성을 다스린 것에 착안하여 공자의 덕치를 실현하고자 뜻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애와 악으로 백성을 다스린 것에 착안하여 공자의 덕치를 실현하고자 누가? 고은 채추원이. 누가? 고은 채추원이. 공자의 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고은 채추원의 뜻을 보이지 않는 뜻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가 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실제 논어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에요. 무성이라고 지목된 것이 두 문장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이 공자, 제자, 이 자유가 무성의 지방관이 됐어요. 읍제는 지방관이죠. 수령이나 현령이 된 거죠. 읍제가 되었는데, 이제 공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한테, 자유야, 네가 무성에서 지방관이 됐는데, 이제 그럼 지방을 다스릴 만한 그 임무를 얻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고 묻자, 이 제자인 자유가 대답을 하는 거죠. 담대멸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담대멸명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길을 갈 때에도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는 샛길로 가지 않는 거죠. 샛길로 가지 않는 게 어떤 의미예요? 군자 대도잖아요. 군자는 큰 길로 간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될 수가 있는 문장인 거죠. 길을 갈 때는 지름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욕속하려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치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담대멸명이라는 의미가 이 한 구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또 어떤 일, 이게 하나의 일이고, 또 사적인 일이 아닌 이런 공적인 일이 아니면 저의 지방관, 저의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원문을 달아놨죠. 23문. 원문까지는 볼 필요는 없고요. 아까 군자 대로의 비슷한 의미, 행불유경이라고, 이 경자가 지름길 경자예요. 그리고 다닐 때에 지름길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 대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행불유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논어를 만약 여러분 책꽂이에 논어가 있다면 옹야 6편의 12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15분이네요. 자, 또 한 문장이 더 있다고 했죠. 이게 한 문장이고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자, 공자가 이제는 이 녀석 봐라. 이 자유가 아주 이렇게 인물을 얻었다고 하는데 과연 잘 다스리는지를 이제 한번 탐사를 가는 거예요. 현장 탐문을 가는 겁니다. 공자가 그래서 노나라 무성에 가요. 무성에 가서 갔는데 그 무성 지역에는 그 현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현악기에 맞춰서 백성들이 흥얼흥얼 부르거나, 예, 지방 사람, 예, 백성들이, 예, 그런 풍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공자가 빙그레 웃는 거죠. 이 녀석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흔쾌한, 예, 그런 아빠 미소, 스승 미소, 선생 미소이죠. 제자를 봤을 때. 예. 근데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기쁘게 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어떤 농담을 하고 있는지. 자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야, 너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큰 칼을 쓰느냐. 닭을 잡을 때는 닭을 잡는 작은 칼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소를 잡을 때 큰 칼을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이제 소 잡고 닭 잡는 것을 무성이라는 지역을 잘 다스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잡는다라는 표현을.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자유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스승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 사랑방에서, 서당방에서 가르침을 배울 때에는, 선생님께 들을 때에는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또 소인배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부리기가 쉽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공자 사랑방, 서당방에서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배가 도를 들으면 사람 부기가 쉽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자가 이 말을 하는 거죠. 공자가 이제 방문할 때는 혼자 방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아, 이 언이 자유의 이름이에요. 언. 언의 말이 맞다. 방금 내가 한 말은 농담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논어 속에도 농담하는 부분이 이 문장 말고도 한두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웃기는 남자입니다. 물론 자주 웃기지는 않죠. 어떤 책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그때의 내용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네, 맹자 대장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제목 자체가 불우한 천재잖아요. 불우한 천재. 어떤 임금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도를 행한다라는 의미죠. 반대로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함께한다. 이 뜻을 얻는다는 건 조우죠. 삼국지에서 나온 유비와 제갈량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맹자라는 책 속에서 맹자는 맹자 제자들과 함께 책을 자기가 졌어요. 천하의 넓은 데서 살아가고, 이건 인을 설명한 거고,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이건 예를 설명한 거고, 예를 설명했다라기보다 예를 득도한 거죠.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서, 이건 의를 얻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미 이걸 보고 수신이라고 합니다. 수신이 된 거예요. 수신이 돼서 내가 뜻을 얻으면 득지, 뜻을 얻었으면 그 뜻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피는 게 아니라 여민유지, 백성과 더불어 함께 말미암는다는 거죠.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함께하고, 내가 만약에 뜻을 얻지 못한다면, 불우한 환경을 만난다면, 임금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혹은 사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수신한 이러한 도, 홀로 얻은 도를 실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에도 빠지지 않고, 가난하고 천함에도 내 마음 지조를 옮기지 않고, 위험과 무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장부다. 대장부의 반대가 천장부예요. 천자는 천할 천자라고 있어요. 천장부, 천안장부, 대장부죠. 자, 여기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뜻을 펼치면서 지금 살고 있죠. 여러분도 뜻을 펼치면서 살고 있죠? 자, 여러분, 어디다 뜻을 펼칠까요? 본능을 펼치고 살아요? 뜻을 펼치고 살아요, 여러분? 본능을 펼친다면 맛보고 듣고 보고 듣고 이런 어떤 오감적인 것을 의미를 한다면, 이 뜻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뜻을 펼치고 삽니다. 근데 내가 어디다 뜻을 두어야 될까요? 내 몸에다 두면 그걸 수신이라고 하고, 우리 집에다 놓으면 그걸 재가라고 합니다. 재가, 수신 재가. 그 뜻을 나라에다 두면 치국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천하에다 두면 평천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뜻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요? 예. 몸에다 두는 것이 근본입니다. 수신. 그러니까 세상에 둔다는 것은 이건 나중이에요. 수신이 된 뒤에 나중이 되는 겁니다. 혹 누군가가 대장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늘 대장부의 희망을 품고 산다면 그가 대장부이며 희망이 실천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오늘 태산군수 최추원의 삶을 통해 인문도시 정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고지신의 온고지신을 인문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나와 혹은 대상, 남과의 소통을 지금 탐구했죠, 함께. 그리고 이것이 나와 남이 함께, 나 혼자만 행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해질 수 있죠. 나와 남이 함께 행복을 찾는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 20분이 약간 넘었는데요. 여러분, 좀 많이 부족한 강의였지만 이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